지난 시간 해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함재기 그리고 항공모함의 이야기를 다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 과연 그 이후의 함재기들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홍인범 편집장님, 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과도기를 거친 함재기들이 거쳐갔지만 그중에서도 최강을 뽑자 하면은 F4 팬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팬텀의 개발과 첫 실전 투입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팬텀은 말 그대로 함재기죠. 맥도널드 더글러스에서 미 해군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게 채공 시간도 상당히 길고 무장 탑재량도 8.4톤. 정말 2차 대전 때 폭격기하고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그런 기체였어요. 심지어 레이더와 항전 장비도 당시로서는 거의 세계 최고 성능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들도 많은 양을 주문하고 결과적으로 팬텀은 현재까지 서방 세계의 초음속 전투기로는 가장 많은 양인 5,195대가 생산된 전투기가 됐고 아직까지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팬도 굉장히 많고요.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영공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지켜줬었죠. 참고로 첫 실전 경험은 1964년 8월 북베트남에 대해 출동한 이 미군 공습편대를 엄호하는 역할이었고요. 그 뒤로 베트남 전쟁 기간 거의 내내 미 공군, 해군, 해병대 3군 모두가 팬텀을 이용해서 베트남에서 치열한 공중전 실전 경험을 쌓게 됩니다. 네. 자, 이런 팬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언급이 됐듯이 가장 뛰어난 점은 이제 그 다목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에다 갖다 놔도 요구도를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능력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F-35의 그 합동 공격기 사업의 그 약간 기원이 아닐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왜냐면 물론 이제 개념은 반대로 접근했습니다. 그 합동 공격기 사업은 한 대를 만들어 놓고 3군이 나눠서 써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이 경우는 워낙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저 해군도 한번 검토해보고 쓰고 공군도 도입하고 해병대도 도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당대 전투기 중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거의 마하 2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기체였고 그다음에 쌍발 엔진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조종사들의 그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편집장님께서 이 팬텀이 북베트남전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 해군의 기대와는 달리 베트남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또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베트남전 직전까지 미국이 어떤 유럽을 지배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미사일 만능주의예요. 네. 야, 미사일 있으면은 뭐 다 되는데 뭐 공중전만 이렇게 해서 뭐 꼬리를 물고 이거 뭐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있어? 약간 좀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개념의 공중전 훈련을 많이 등한시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의 미사일은 지금만큼 믿을 만한 물건이 아니었죠. 게다가 당시에는 교전 수칙상 적기를 눈으로 조종사가 보고 확인하고 이제 교전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레이더나 피하 식별 장치 같은 수단이 완벽하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 적을 교전할 수 있다 그래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래서 사람이 문제다. 자, 그러면 사람을 교육시키자. 그래서 등장한 게 탑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제 아무래도 조종사의 기량에 문제가 있다는 이제 판단이 있으면서 아예 전문적으로 이제 조종사들의 기량만 높이기 위한 그 전문 기관이 설립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탑건이고 정식 명칭은 미 해군 공격기 전술 교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조종 기술의 향상이나 뭐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공중전 전술을 교육하고 전반적인 이제 교리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예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골라가지고 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자. 이제 이런 방침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군이 이 시점이 됐을 때 굉장히 좀 당황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적기와의 교환 비율입니다. 6.25 때만 해도 뭐 사실 전투기 성능은 이 시대보다 훨씬 떨어지는 항공기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12대 1 비율로 이제 격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 조종사 하나가 12대씩은 커버를 했던 건데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그 비율이 내려가다 2.5대 1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항공기의 성능에서 좋아졌으니까 분명히 조종사의 문제인 거죠, 이제.
그리고 탑건하면은 또 시청자들이 떠올릴 이 함재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F-14 톰캠. 고양이. 아마 사실 톰캣 같은 경우는 다른 전투기랑 또 좀 약간 특별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능을 떠나가지고 약간 모든 항공기 애호가들의 약간 그 로망 같은 전투기가 됐는데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가변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비행기처럼 이게 고정익 상태가 아니라 이게 날개가 변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실제 새의 움직임 같은 뭐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게 좀 약간 그 인기를 불러오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실제로 저 가변익이라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긴 했습니다. 당대로는. 왜냐면은 이게 삼각익의 장점과 그 직선익의 장점을 갖다 두 개를 결합시켜 놓은 겁니다. 삼각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고속으로 이제 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가장 유리한 형태의 날개고 왜냐면 항력이 좀 적어지니까 반면에 이제 저속에서 기동을 할 때는 이 직선익이 가장 유리합니다. 실제 F-14의 날개 자체는 저 항공 데이터 컴퓨터가 장착돼 있어가지고 그 고도와 속도 그다음에 이제 기동 상태를 보고서 컴퓨터가 알아서 최적각으로 조종을 합니다. 와. 그런 장점이 있던 전투기고 그다음에 이 F-14를 얘기하면은 아까도 언급이 됐듯이 가장 두 가지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레이더와 미사일입니다. 특히 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 AN/AWG-9 레이더라고 하는데 당대에 개발됐던 레이더 중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탐지거리가 깁니다. 항공기용 레이더 중에는 거의 탐지거리가 한 160km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동시에 24개까지 표적을 갖다 추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개를 동시에 추적을 하면서 160km 내에 있는 물건이나 이제 작은 항공기들은 다 포착을 할 수가 있었고 덩치가 큰 거, 뭐 예를 들어 폭격기 같은 거는 그거보다 더 길게도 탐지했다고 합니다. 뭐 한 200km 뭐 이렇게 넘게도.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언급을 하자면은 그 AIM-54 피닉스 미사일인데, 거의 이 AN/AWG-9 레이더랑 결합을 시킬 경우에 사거리가 거의 190km까지 커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행 속도는 마하 5에 달합니다. 그 정도면 뭐 상대방은 내가 뭐에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격추당하는 거죠, 이제. 아니 근데 이렇게나 성능이 좋고 뭐 최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특별히 뚜렷한 활약을 한 것이 없다라고 해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F-14의 이력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전투기인데 불구하고 네. 특히 미 해군에서 운용한 F-14 같은 경우는 그 격치 기록 사례가 단 3건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 이제 1981년이고 두 번째는 1989년인데 두 번 다 지중해에서 이제 초계 비행을 하다가 리비아 공군기랑 마주쳤더니 이제 상대방 전투기 두 번 격추시킨 사례입니다. 한 번은 SU-22랑 붙어가지고 2대2로 붙어서 상대방 전투기를 격추한 거고 89년에는 미그 23이랑 붙어서 두 대를 격추시킨 게 이제 사실상 미 해군 F-14의 격치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도 이제 F-14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전략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이제 없는 떨어졌죠. 이제. 그런 비행기가 됐는데 이 이후에 이제 조금 지나서 F-18 해군이 그렇죠. 이제 F-18을 이제 함재기로 사용을 합니다. 예. 이게 F-18 같은 경우는 결국 극단적으로 하면 톰캣이 너무 비싸서 고양이가 비싸서 나왔다라고 해서 약간 과언은 아닌 그런 물건이에요. 이 톰캣이 너무 비싸니까 팬텀을 대체하는 숫자도 사실 넉넉하지 않죠. 거기다가 미 해군은 그동안 다양한 종류의 어떤 공격기들을 사용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노후화되면 이거 어떻게 대체하냐. 그래서 톰캣보다 싸지만 동시에 공중전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어떤 다른 공격기들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목적 약간 저렴한 다목적 전투기를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기 경전투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마침 노스롭이 미 공군에서 진행하던 경전투기 사업에 제출한 YF-17 코브라가 눈에 띄어요. 이 YF-17은 공군에서는 F-16한테 밀려가지고 탈락을 했지만 해군에서는 이 쌍발의 YF-17이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우리한텐. 그래가지고 손을 들어줬고 이제 노스롭은 팬텀을 개발했던 맥도날드 더글러스와 손을 잡고 이거를 더 개량하고 어쩌고저쩌고 재설계를 해서 함재기로 발전시킨 FA-18 호넷을 완성하게 됩니다. FA-18 호넷은 F-14와 다르게 실전 활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걸프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격추 기록은 뭐 F14랑 거기서 아. 50보 100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1991년 걸프전이 FA-18의 사실상 첫 데뷔전이었는데 네.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첫 격추와 첫 피격이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스콧 스파이처 중령이 조종하던 비행기가 야간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 격추를 한 번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도 사실 가슴 아픈 게 이때 격추를 당하고 나서 시신 수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종자로 처리를 해놓고 이제 계속 놔두고 있었는데 미군은 그 실종자 상태에서도 계속 이제 뭐 진급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실종 상태로 대령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아. 임무 수행 중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러나 이제 시신 수습은 못하고 나서 계속 두고 있었다가 시신 수습에 다시 활기가 뛰기 시작한 게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에 진입을 못하다가 이라크 전쟁이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있던 그 실종자 수색 사령부에서 이제 그때 다시 수색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베두인족이 그 추락한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조종사를 갖다 어디다 파묻었다 이제 이런 증언을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베두인족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베두인족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찾은들 어디다 파묻었는지 기억할지도 기억을 못하죠. 알 수도 없죠. 10년도 더 지난 옛날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전하고 나서 한참 그 실종자 수색 사령부에서 찾아다니다가 거의 2009년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 저기에 있다. 그래서 시신을 실제로 수습을 해와서 그 턱뼈와 그 치아 기록을 대조를 해가지고 결국은 본인의 시신을 와. 수습을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81 비행대대 소속이던 마크 폭스 중령은 같은 날 이제 미그 21이랑 맞닥뜨려가지고 이날 미그 21을 무난히 격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F14나 F18이나 이제 격추 기록이 적은 거는 뭐 성능이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그 주 임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F15나 16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방공제압이나 뭐 공중전 뭐 이런 게 임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랑 붙어서 격추시킬 기회가 많은데 FA-18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 뭐 지상 폭격이나 뭐 근접 항공 지원, 뭐 호위 뭐 이런 임무가 우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기와 맞닥뜨릴 일은 좀 적지 않나. 근데 뭐 아직도 운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사실은 굉장히 항공 강국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얘기 안 나오지만 프랑스죠. 그렇죠. 라팔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기체예요. 사실 이 라팔도 현대 함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은 사출기를 이용해서 정규 항모를 운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프랑스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프랑스의 주력 함재가 바로 이 라팔입니다. 이 프랑스는 60년대부터 자국산 항모를 건조해가지고 운용한 나름 항모 맛집인데 문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 주력 전투기는 미국제 F8 크루세이더 전투기였어요. 그만큼 함재기를 직접 만들기 쉽지 않은 거죠. 함재 전투기 특히. 그러나 2001년부터는 이 라팔이 함재기로 사용 중인데요. 애당초 라팔 자체가 프랑스 공군과 해군이 같이 사용하는 거를 전제로 설계한 거기 때문에 뭐 함재기로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해군형 라팔은 라팔 M으로 불리는데 사실 외관상 구분은 아주 힘들어요. 물론 뭐 부대 마킹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어쨌든 또 재밌는 게 라팔 시리즈 중에서 공군보다 해군이 먼저 실전 배치가 됐는데 이거는 당시 그러니까 프랑스 해군이 항모 샤를드고를 실전 배치했지만 당시 운용하고 있던 F8 크루세이더가 이미 60년대 기체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돼서 빨리 대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또 프랑스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또 하나 있죠. 예, 항상 이제 해전하면 우리가 최고야라고 자부심이 있었던 영국. 그렇죠. 예.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기체가 함재기로 가장 유명할까요? 이게 사실 영국이 억울한 게 영국은 현대 제트 항모, 그러니까 제트기 시대의 항모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기술 기반 다 만든 나라예요. 네. 증기 사출기, 앵글드 데크, 네. 뭐 어레스팅 와이어, 뭐 다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미국이 그걸 다 가져가 가지고는 정말 그걸로 떴기 때문에 마치 네. 영국은 그거 안 한 것 같이 존재감이 되고 심지어 함재기도 그 초음속 시대 이전까지는 나름 함재기 맛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난 때문에 초음속 시대에는 주력 함재 전투기가 팬텀을 미국에 수입해서 써야 됐고 그나마 또 70년대에는 돈 없다고 다 퇴역을 시킨 이처럼 항모 맛집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완전히 밟힐 뻔했던 상황에서 영국을 구하는 게 바로 이 해리어입니다. 해리어. 예, 해리어는 원래 사실 공군에서 지상 지원용으로 만든 아음속 공격기였어요. 초음속도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수직 착륙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해녀가 그거죠. 그렇죠. 제자리에서 떠오르는 비행기가 그렇죠. 있다고 어렸을 때 이거는 무슨 외계인이 기술을 전수한 걸까 막 이런 기분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국 해군에서 아, 이거면은 안 비싼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으니까 제발 이걸로 경항모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해서 간신히 예산을 따낸 게 바로 이 해군용 해리어인 시해리어입니다. 이 시해리어는 사실 초음속도 아니고 채공 시간도 길지 않고 무장 탑재량도 그닥 나오지 않고 하지만 어쨌든 경항모에서 뜨고 내릴 수 있고 네. 또 영국 해군이 시해리어를 만들면서 좀 무리를 해가지고 레이더만큼은 상당히 고성능인 C 빅센이라는 걸 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직 착륙은 무조건 되고 무장을 탑재한 상황에선 아주 짧은 거리에서의 활주만 해서는 단거리 활주일이 되기 때문에 경항모에서 운용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따지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82년 5월에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에서 엄청난 요소가 됩니다. 왜냐? 아르헨티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해군 같은 경우는 항모는 있었으나 영국 잠수함의 위협 때문에 결국 포클랜드 근처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아르헨티나 근해에서만 머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르헨티나 해안에서 아르헨티나 공군하고 해군기들이 발진을 하거든요. 근데 영국은 해리어와 경항모가 있기 때문에 코앞까지 가가지고 작전을 합니다. 즉, 포클랜드 전장의 제공권을 나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이 해리어가 없었다면은 포클랜드에 대해서 영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전쟁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우리의 국군도 KF-21 보람의 발전형으로 이 함재기 버전을 개발할 거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항모 자체부터 경항모급으로는 안 돼요. 최소한 중경항모급은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 왜냐하면 사출기 같은 다른 시설까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모 자체부터 만드는 돈이 단위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전투기 자체도 원래 함재기가 아닌 걸 함재기로 개조한다?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프랑스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년 동안 항모를 만들었지만 그중에 자국산 초음속 함재기를 운용한 거는 20몇 년밖에 안 돼요. 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은 엄청나게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더욱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함재기 그리고 항공모함에 대해서 저희가 2번의 시간 동안 참 자세하게 다뤄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